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카카오TV, 네이버 TV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프로그램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고객님들의 보험 전문가 그리고 보상 전문가 이미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정신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대웅 보험 전문가입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칭찬보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칭찬보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 나눠볼 칭찬보험은 바로 상해보험입니다. 상해보험에 대한 내용은 저희 이미은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상해보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제가 오늘 상해 담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기 전에요. 앵커님에게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앵커님은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다치게 되면 이거는 상해일까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또 음식을 하다가 손이 베이게 되면 이것 또한 상해일까요? 저 손이 베었으니까 상해일 것 같습니다. 네. 또 눈길에 넘어져서 손목이 골절된다면 이것도 상해일까요? 골절도 상해일 것 같아요. 네. 또 운동을 하다가 발목이 골절되면 이것 또한 상해일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골절이니까 상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부 다 상해가 맞습니다. 제가 좀 많은 질문을 했는데요. 말 장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도 많은 상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 상해는요,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요. 일상생활 중에 발생된 대부분의 상해 사고가 보상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상해 정의란요, 우연하고도 급격한 사고로 우리의 몸이 다치거나 또 신체에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대표적인 상해 담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요. 고객님들을 만나 뵙다 보면요. 의외로 질병에 대한 것들은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상해 담보에 대한 것들은요.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없으셨어요. 상해 담보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또 왜 필요한지를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와 예시들을 통해서 함께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커님은 상해보험이 어떤 걸 보장해 주는지 알고 계실까요? 저는 상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뼈가 부러지는 이 골절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요. 골절도 아까 상해가 맞다고 말씀해 주셨죠? 네, 앵커님이 말씀하신 골절도 이제 상해의 대표 주자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상해 담보 특약 중에 하나인데요. 네. 오늘 준비한 담보들은요. 첫 번째 상해 수술비, 그리고 두 번째 골절 진단비, 그리고 세 번째 창상 봉합술, 그리고 네 번째 상해 입원 일당, 그리고 다섯 번째 외상성 뇌출혈 진단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해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와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스키를 타시다가 어깨를 다치신 고객님이요. 견봉 쇄골 인대 손상으로 인한 수술을 진행하셨습니다. 이때에 상해 수술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빗길에 넘어지셔서 인중이 찢어지신 고객님이 변연 절제를 동반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하셨습니다. 이때에도 상해 수술비가 지급이 됩니다. 세 번째, 계단에서 넘어지면서요. 우측 발목 골절 및 삼각 인대 파열로 수술을 진행하셨습니다. 이때에도 상해 수술비가 지급이 됩니다. 네.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무릎뼈의 골절 수술을 진행하셨는데요. 이때에도 상해 수술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부딪혀서 얼굴 쪽이 찢어졌어요. 안면부, 심부 열상, 근육 봉합술을 진행하셨습니다. 용어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네요. 네, 열상이란 피부가 찢어져서 생긴 상처라는 뜻인데요. 이때에도 상해 수술비는 지급이 됩니다. 자, 상해 수술비 담보 설명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렇게 사례로 설명드리는 게 이해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 사례를 같이 준비해 봤고요. 앵커님, 다음으로는 보험회사 상해 담보 특약 중에 골절을 보상해 주는 담보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골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상해이다 보니까 담보해주는 요 상해 담보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굉장히 이 상해 수술비가 지급되는 경우들이 많은 걸 보면은 골절도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을 네. 드렸죠. 네, 골절을 당했을 때 나오는 골절 진단비, 그리고 골절 수술비, 그리고 상해 수술비가 있습니다. 상해 수술비는요, 골절 수술비보다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요. 골절 수술을 하였을 때도 상해 수술비가 같이 중복 지급이 됩니다. 앵커님, 혹시 갈비뼈에 실금이 가거나요, 또 치아가 깨졌을 때 이것을 골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골절이라는 게 뼈가 부러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치아가 깨지거나 뭐 실금이 가거나 이런 거는 골절로 보기 좀 어렵지 않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거나 또 이제 그런 특약이 보험회사에서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러나 상해 담보인 골절 진단비에는요, 실금과 치아 파절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 치아 파절 제외라고 적힌 골절 진단비도 있으니 주의를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앵커님, 골절 진단비 50만 원, 그리고 골절 수술비 50만 원, 그리고 상해 수술비 200만 원, 그리고 상해 입원 일당 4만 원을 가입하고 계신 고객님들이요. 고객이 네. 발목 골절 수술을 하고 5일 음. 입원하면은 보험금을 총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5일 입원이요. 이거 이제 계산 문제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이렇게 기록을 해봤습니다. 일단 상해 수술비는 골절 수술비보다 더 넓은 범위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절 수술도 포함이 된다고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진단비 50만 원, 수술비도 50만 원, 그다음 상해 수술비는 200만 원, 그리고 입원 일당은 총 4일 입원을 했으니까 20만 원까지 해서 총 합치면 320만 원 이렇게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을까요? 아, 네, 정답입니다. 역시 계산이 엄청 빠르시네요. 네, 생각보다 이 골절로 인해서요, 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꽤나 높죠.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는데요. 8세 남자아이를 둔 학부모님에게 고객님, 8세 남자아이는요, 활동량이 많고 운동을 좋아하는 시기라서 언제 어디서 상해로 다칠 확률이 여자아이에 비해서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래서 상해 담보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라고 단순히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은 상해 보험을 따로 가입하시겠습니까? 자, 기존에 상해 보험이 들어있는 종합보험을 이미 갖고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는 내가 굳이 돈을 추가해서 상해 보험을 또 들어야 하나 하면서 이제 관심도 없으실 텐데요. 제가 다르게 말씀을 해볼게요. 고객님, 8세 남자아이가 골절로 골절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 치아 파절 포함 골절 진단비에서 50만 원, 또 치아 파절 제외 골절 진단비에서 50만 원, 그리고 상해 수술비에서 50만 원, 상해 수술비에서 200만 원, 그리고 상해 입원 일당에서 20만 원, 또 깁스까지 하게 되면은 깁스 치료비에서 100만 원까지. 자, 총 420만 원 플러스 알파가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상해 1호종 수술비까지 특약이 가입되어 있으시면요, 1호종 수술비도 중복 지급이 됩니다. 자, 이런 진단비를 제외하고는요, 없어지는 특약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다쳐서 수술할 때마다 지급이 됩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2, 3만 원을 더 추가하셔서 따로 가입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금액적으로 따져서 말씀드리면요, 훨씬 더 긍정적이시더라고요. 어떠십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요, 앵커님도 상해보험을 또 추가로 가입하실 마음이 생기십니까? 확실히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도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또 8살 남자이면은 어디 골절이 될 일이 사실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상해보험을 좀 가입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좀 가입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아, 그럼 제가 끝나고 명함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상해 담보 특약 중에 하나인 창상 봉합술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상 봉합술 이름만 들어서 앵커님, 창상 봉합술 이름만 들어서 어떤 담보인지 아시겠습니까? 일단 봉합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좀 꼬맨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디가 찢어졌을 때 꼬매는 수술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맞나요? 네, 정답입니다. 네. 역시 보험 전문 앵커님답게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요. 제가 힌트를 안 드려도 맞추셨을 것 같아요. 봉합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창상 봉합술이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봉합술이며 상처난 곳을 꿰맸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변연 절제술은요, 오염 조직 또 실알 조직을 잘라내고요, 상처 부위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시술입니다. 세 번째 근 봉합술이라는 거는 근육층까지 침범해서 도려내거나 생체 일부를 절제하는 행위가 동반되는 수술입니다.
창상봉합술은요, 상해수술이라는 큰 범위 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창상봉합수술을 하게 되면은 상해수술비도 같이 지급이 되겠죠. 그러나 문제는요, 단순히 찢어짐으로 인한 봉합수술은 상황에 따라서 꿰매기만 한다면 절단 절제 행위가 동반되지 않아서 상해수술비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수술의 정의를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수술이란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또 흡인, 천자 등의 조치를 및 신경 차단은 제외하는 것을 수술이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피부를 절단하고 절제를 해야 보험회사에서는 수술로 인정이 되는데요. 따라서 찢어진 부위를 단순히 꼬매기만 하면 수술로 인정이 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변연 절제술을 동반한다면 상해수술비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변연 절제술이라는 건요, 찢어진 상처 안에 죽은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따라서 신체에 죽은 조직을 제거하는 게 절단 절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해수술비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거죠. 금봉합술 또한 절단 절제 행위가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해수술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절단이랑 절제가 있어야지만 수술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들어봤고요. 저는 상해 수술비가 일단 가입이 되어 있긴 한데 저는 간단하게 요리를 좀 하다가 칼에 베어도 이게 상해 수술비로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전문가님 설명 들어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못 받을 수도 있겠다 하고 인지를 좀 하게 됐고요. 전문가님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은 이해를 못할 부분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또 더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앵커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부분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방송을 계기로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상해 담보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정보를 좀 더 얻고요,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해드릴 담보는요, 상해 입원 일당입니다. 전체 입원 환자 중 손상 환자는요, 16.5%로 연간 119만 2,617명이 입원을 하였고요. 하루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요, 평균 3,267명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꽤 많은 분들이 입원을 하시죠, 하루에. 상해 입원의 원인으로는요, 추락 낙상이 39.1%로 가장 많았고요. 운수사고 28.5, 그다음에 부딪힘 순이었습니다. 전체 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는 8일이었지만 손상으로 입원한 경우는 13일이었습니다. 손상 환자 중에서도 불화염열이 16일, 추락 낙상이 14일, 운수사고가 11일로 입원 일수가 상대적으로 길었습니다. 가입 금액은 보통 2에서 7만 원 이내이고요. 이 상해 입원 일당 담보는요, 청구 사례가 굉장히 많은 담보이기 때문에 이제 가입하실 때 상해 입원 일당도 같이 꼭 함께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담보에 대해서 전문가님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해 입원 일당 담보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또 다른 담보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성성 뇌출혈 진단비 담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볼 텐데요. 뇌출혈이라는 것은 뇌혈관의 출혈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나는 혈관 장애를 의미하고요. 자발성과 외상성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자발성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혈압, 뇌동맥류, 그리고 뇌동, 정맥, 기형 등을 원인으로 하고요. 50대에서 60대의 그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상성은 낙상, 넘어짐 사고, 교통사고 등 직간접적으로 머리가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 원인에 따라서 자발성과 외상성으로 구분이 되는 것처럼 보험의 보상 기준도 달라지는데요.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관상 코드 분류표를 참고해서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병을 원인으로 한 분류 코드는요, I60에서 I63, 그다음에 상해로 인한 외상성 분류 코드는요, S06.4에서 S06.6 코드. 담보별 포함하는 코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급 기준에 차이가 생기는 건데요. 질병으로 인한 출혈 코드는 이제 I 코드, 상해로 인한 사고는 S로 시작되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하게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이요, 이제 뇌혈관 질환 담보로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자발성 뇌출혈에 대한 대비만 하고 계신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상해 뇌출혈 발생 시에는 이 부분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한 예로 수술 후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가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셔서 뇌출혈 진단을 받았어요. 이런 경우와 또 이제 우리가 흔히 일어나는 교통사고 이제 운전대에 머리를 부딪혀서 뇌출혈로 진단을 받았을 때 모두 상해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돼 있던 그 뇌출혈 진단비에서는 지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기에 외상성 뇌출혈 진단비는요, 꼭 한번 함께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자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의료 통계에 따른 2018년도부터 2021년 뇌출혈 환자 수 진료 추이를 확인해 봐도요. X06.5에 해당하는 경막하출혈의 환자 수가요. 연간 34,795명에서 35,290명으로 우리가 평상시 대비하고 있던 자발성 뇌출혈과 대비하여도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자발성 뇌출혈에 대한 대비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십니다. 자발성뿐 아니라 외상성 뇌출혈도 연령에 상관없이 또 빈도수가 많으니 함께 같이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발생 원인에 따라서 자발성인지 아니면 외상성인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분류 코드까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겠는데요. 미리 알고 있어야지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 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 잘 들으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요, 또 이 상해보험을 점검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내용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상해보험 이제 점검 시에 주의할 점으로는요. 상해 급수에 따라서 보험료와 또 이제 그 담보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상해 급수도 같이 꼭 체크해 봐야 될 텐데요. 이 상해 급수라는 거는 직업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1급에는 사무직,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전업주부가 1급에 속하고요. 2급에는 요리사, 바리스타 등이 속하고요. 3급에는 건설 현장 근로자 및 그다음에 공장 현장 근로자로 네. 나뉘어집니다. 네, 이렇게 급수가 올라갈수록 상해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급수에 따라서 보험료와 또 가입할 수 있는 상해 담보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입 전에 상해 급수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앞에서 제가 상해 위험 노출이 많은 8세 남자 아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직업군에 따라서 또 위험에 노출이 많은 직업군에 속해 있는 분들은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또 상해보험 담보를 선택을 하셔서 또 상해 위험에 같이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이 상해일 텐데요. 이만큼 또 많은 상황 속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상해보험이기도 하니까요. 상해보험의 담보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고 계시고 또 상해보험을 받을 때 질병 코드에 대해서도 확인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직업에 따라서도 기준이 달라지게 되니까요. 이 상해 급수에 따라서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상해보험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다음 칭찬보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산정특례보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정특례보험은요, 오늘 정신우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산정특례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문가님,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 산정특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사회자님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사회자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의 진단비 중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 특약에 가입을 하셨을까요? 저는 가입을 했습니다. 일단 보상 범위가 좀 넓다고 해서 가입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회자님께서 방금 질병에 걸렸을 때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사회자님께서 가입하신 뇌질환 특약에서 교통사고나 낙상사고 등 다쳐서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 계신가요? 일단 다쳐서 발생한 거라 하더라도 이 뇌출혈이기 때문에 뇌질환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보상이 당연히 되는 게 아니었나요? 저는 이 보상 범위가 넓다고 해서 가입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다쳐서 생긴 것은 보상이 또 안 되는 경우인가요?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현재 가입하신 뇌질환 진단비 특약에서 상해나 질병 구분 없이 뇌질환이라면 보상이 가능한 걸로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다쳐서 생긴 외상성 뇌출혈의 경우에는 뇌질환 진단비 특약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가 없나요? 저는 보상 범위가 넓다고 해서 가입했던 건데 이렇게 또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속이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어쨌든 가입을 하고 뇌출혈이면 뇌질환 진단비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보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질병으로 인해 받은 분류기호와 상해로 인해 받은 분류기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뇌질환을 예를 들어보면 질병으로 인한 뇌질환 분류기호는 I코드, 상해로 인한 뇌질환 분류기호는 S코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질병 분류기호를 보시게 되면 질병 분류기호에 따라 질병과 상해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 다쳐서 생긴 외상성 뇌출혈의 경우에는 S코드로 시작하는 분류기호, 즉 상해라서 뇌질환 진단비 특약의 약관상 I코드로 시작하는 분류기호만 보상하기 때문에 분류기호 S코드로 시작하는 외상성 뇌출혈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I인지 S인지 이렇게 질병 코드에 따라서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정해진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코드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고 있어야지 내가 보상을 받을 때 좀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전문가님 말씀대로 질병 분류 코드에서 보상이 좀 여기에 따라서 보상이 된다면 약관에서 정해진 분류 기호를 못 받았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면 보험회사 약관을 보시게 되면 분류기호가 I코드로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병명에 따라 질병 분류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내가 다쳐서 생긴 뇌출혈이든 질병으로 생긴 뇌출혈이든 같은 뇌출혈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병명마다 질병 분류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한 특약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뇌출혈이라면 이 상해던 질병이던 상관없이 어쨌든 뇌질환 특약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발생이 된 뇌출혈인지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면은 이 보장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치료에 대해서 이 치료비가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중증 질환자가 된다면 질병 치료를 위해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서 보상을 잘 나올지에 대한 걱정도 되고 혹은 한번 아프고 나면 재발에 대한 걱정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재발에 대한 걱정으로 다시 보험을 알아보신다면 건강했을 때보다 보험료도 비싸지게 되고 질병에 대한 이력으로 따지는 것이 많아 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좀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도 산정특례 제도라는 걸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산정특례 진단비 특약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정특례 진단비 특약 설명에 앞서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산정특례의 원명칭은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 질환자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 중 급여 부분을 건강보험이 일부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각 질병과 질환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최소 0에서 10%까지 적용이 되고 적용 기간 또한 최소 30일에서 전체 기간 동안 적용되는 등 차이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이런 혜택을 받아보신다면 물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도움이 돼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지 않으실까요? 네, 확실히 내가 중증 질환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봤을 때 이 산정특례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부담적으로도 확실히 가격으로도 부담이 덜해지고 그다음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산정특례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요, 전문가님.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산정특례 대상자에는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을 포함하고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 중증 치매, 본인 부담 면제 결핵, 잠복 결핵 감액 등이 있습니다. 또한 앞서 이야기했듯이 본인 부담률 적용 기간 또한 각 질환마다 다릅니다. 3대 중증 질환만 살펴보더라도 암의 경우
본인 부담률 5%를 5년간 적용받는 거에 비해서 뇌질환과 심장 질환의 경우 본인 부담률 5%를 30일간 적용을 받습니다. 저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오늘 전문가님께 설명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요 암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적용 기간이 5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데 반면에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 혈관 질환의 적용 기간이 30일밖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거 기간이 너무 짧지 않을까요? 네, 사회자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요. 특히 뇌질환과 심장질환의 경우 선제 특례 적용 기간 동안 완치가 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제일 무서운 건 바로 후유장애입니다. 혈관 질환 발생 후 몸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후유장애가 발생한다면 장기간에 걸친 재활에 대한 치료비가 불가피하고 이런 경우 산정특례 제도 적용이 어려운데 또한 산정특례 제도는 급여 부분만 보상이 되고 비급여 부분은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장기화되고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게 된다고 한다면 환자분들의 치료비 부담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처럼 이 치료가 자꾸만 장기화되고 그다음 비급여 치료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면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정특례 진단 및 특약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보상을 우리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 산정특례 진단 비 특약은 일반 진단 비 특약보다 보상 범위가 넓습니다. 네. 사회자님과 이야기 나눈 것처럼 교통사고나 낙성사고 등 상해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일 때 또는 전기를 만져 감전으로 인하여 심장이 다치는 등 이러한 경우에도 뇌질환 진단비 특약이나 심장질환 진단비 네. 특약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없고 선천성 질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진단비 특약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국가에서 정한 선정특례 대상자가 된다면 선정특례 진단비 특약에서 보상이 가능한데요.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준대로 보상을 받는 거다 보니 보험회사의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가에서 정한 기준대로 산정특례 대상자가 된다면 질병이든 상해든 상관없이 우리가 좀 보상을 받아볼 수가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보험회사에 정한 분류기호가 아니라 국가에서 정한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기준에 해당만 된다면 질병이든 상해든 상관없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수술을 받아야 보상이 된다거나 1회만 보상을 받고 소멸이 된다거나 질병 기호에 따라 보상을 받을지 못 받을지를 걱정하게 되는 다른 특약에 비해 산정특례 진단비 특약은 국가에서 정해놓은 산정특례 대상자만 된다면 상해든 질병이든 상관없이 연간 1회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상해든 질병이든 상관없이 1년에 한 번씩 보장이 가능하고요. 산정특례 대상자를 국가에서 지정해 준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건지 이 신청 방법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중증 질환에 걸리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좀 신청이 되는 걸까요? 전에는 환자분들이 직접 네. 서류를 가지고 국민보험공단에 가서 신청하게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사가 진단을 내리면서 선정특례 대상자임을 알려주고 병원에서 신청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어렵지가 않습니다. 진단을 내리면서 바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해서 좀 신청 방법이 복잡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신청 방법이 어렵지 않아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큰 질병에 걸렸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도 힘들고 또 사실 비용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정특례비 특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 산정특례 진단비는 일반 진단비 특약보다 보상 범위가 넓고 두 번째, 최초 1회안이 아닌 연간 1회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세 번째, 보험회사에서 정한 기준이 아닌 국가에서 정해준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와의 분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크게 세 가지 체크 포인트로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저는 산정특례 진단비 특약을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정특례 진단비 특약 오늘 두 번째 칭찬보험이었는데요. 세 가지 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일반 진단비 특약보다 보상의 범위가 넓고요. 이어서 최초 1회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연간 1회안으로 지급이 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에서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분쟁의 여지가 없다는 점. 이렇게 세 가지를 이유로 들어서 이 보험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칭찬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칭찬보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칭찬보험입니다. 오늘 암치료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텐데요. 오늘 암치료비 설명해 주실 전문가분은 송대웅 전문가님입니다. 송대웅 전문가님, 오늘 암치료비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저는 암치료비 보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MC님은 우리나라에 암 환자가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요즘에 저희 부모님 친구분들도 암에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장암, 유방암, 위암 등등 많은 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긴 한데요. 그렇지만 전국에 어느 정도로 암 환자가 많은지 이건 사실 제가 수치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실 겁니다. 주변에 암 환자가 많다고 느끼는 건 맞지만 얼마나 많은 환자가 있는지 통계 수치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우리나라 암 환자 등록 수입니다. 21년도 기준인데요. 이렇게 수치를 보면 많은지 적은지 전혀 실감이 안 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수치들은 토대로 제가 좀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검색에 활용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통계청에서 검색한 화면에 이어 전국 택시 운송 사업조합 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택시 통계에서 검색한 화면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먼저 통계청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등록 암 환자 수가 27만여 명에 달하고 최근 등록된 차량 대수는 24만여 대에 달합니다. 전국 택시 차량 대수보다 암 환자로 등록된 환자 수가 3만이 더 많을 겁니다. 예, 놀라우시죠? 신규 등록 암 환자 수가 등록된 택시의 수량보다 더 많습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대로변에 우리 옆으로 택시 한 대가 지나갈 동안 암 환자는 1명 이상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암은 흔한 질병입니다. 더 이상 암에 걸리면 사망한다는 말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암은 우리 일상에서 감기만큼이나 쉽게 볼 수 있는 생활 질병으로 자리 잡으면서 생존율도 따라서 높아졌는데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는 암 발병 후 5년 이상 생존율이 약 72%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의료기술이 발달했고 치유력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죠.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수치로 말씀해 주시니까 암이 과연 얼마나 우리한테 흔한 질병인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택시보다도 지금 암 환자가 많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암이 굉장히 흔한 질병인 게 와닿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좀 대비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건강검진이 활성화되면서 암 진단 받는 연령대는 더욱 낮아지고 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16년도부터 21년도까지 암 환자 발생 추이를 검색해보면 20대 암 환자가 5년 사이에 무려 26%나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발생 연령은 낮아지고 발생 빈도는 높아진 암 환자 수. 이제 암은 불치병이 아니라 불치병이라는 인식보다는 적절한 치료만 잘 받으면 얼마든지 완치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더 높아졌습니다. 지금부터 암 치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할 건데요. MC님은 암 치료는 주로 어떤 치료 방법들로 진행되는지 들어보셨나요? 우선 이 암 환자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또 저한테는 좀 무서운 점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어떤 치료 방법들일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제가 좀 드라마나 이런 거에서 보면은 수술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항암 치료를 하잖아요. 수술이랑 항암 치료 이렇게 저는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 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암 치료 과정을 보면 주로 암 부위에 대한 근본적인 제거 방법 수술이 있고요. 그 다음엔 항암 치료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요 근래에는 표적 항암, 면역 항암 등 다양한 명칭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항암 치료와 함께 방사선 치료도 암 치료에는 필수적인 치료인데요. 양성자 치료, 중입자 치료 등
명칭들도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준비한 사진 자료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이렇듯 부작용 없이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이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암 환자들에게는 중입자 치료가 기적의 치료, 꿈의 치료라고 불려지는 이유입니다. 수년 전 처음으로 중입자 치료법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그저 황홀하고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홀리듯이 봤었습니다. 저 치료법만 상용되면 더 이상 암으로 가족을 잃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한껏 부풀기도 했었죠. 이렇게 최신 정보들을 뉴스나 기타 정보 매체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과 함께 암보험만큼은 필수라고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암보험에 있어서 진단금만큼은 든든히 그리고 넉넉히 준비하셔서 행여 있을 경우에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회복에 전념하셔야 한다는 인식이 높으시죠. 그래서 암보험은 준비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암진단금으로 초점을 맞추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살펴보면 암진단금만으로는 암보험을 준비하신다면 분명한 허점 하나가 있습니다. 허점이요. 저도 그런데 이 암진단금 위주로 좀 가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중입자 치료처럼 이런 새로운 치료 방법이 또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우선 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런데 이 암진단금이 사실 충분하게 좀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치료 기간 동안의 이 치료 비용과 또 치료 기간 동안 우리가 사실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경제적 지출까지 어느 정도 충당이 된다고 저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전문가님께서 이게 허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허점일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네, 제가 허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MC님 말씀처럼 진단금은 암 치료비와 치료받는 동안 경제적 활동의 중단으로 인한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용도로 많이들 준비하시는데요. 이미 가입하셨거나 암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증권 혹은 가입 제안서를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안진단비 옆에 분명 최초 1회한이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즉 암진단금은 최초 진단받을 시 한 번만, 딱 한 번만 지급하고 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진단비는 말 그대로 고작 한 번의 지급으로 끝나버리는 단발성 특약인 거죠. 하지만 암은 진단부터 치료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한 번의 지급으로 끝나는 진단금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될까요? 아닙니다. 암이라는 질환은 언제든지 내 몸의 상태에 따라 재발하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전이되기도 하고 또는 계속암의 상태로 수년 혹은 10년 이상 흘러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암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 번 찾아온 암은 쉽게 우리 몸에서 떠나지 않고 오랫도록 머물거나 혹은 여러 번 찾아올 수도 있는데요. 과연 딱 한 번만 지급되는 진단금으로 이 모든 게 해결될 리 없겠죠. 그래서 암보험은 준비하실 때 이제는 진단비뿐만 아니라 다양해진 치료법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암치료비 보험을 준비하셔서 진단비와 치료비 특약을 적절히 활용하시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의 보장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 충분한 치료랑 또 안정적인 치료 기간 동안의 생활을 위해서는 진단금뿐만 아니라 이 치료비를 같이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암 치료비는 어떤 내용들로 되어 있는지 이 부분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떤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암 치료 과정을 한번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에서 암이라고 진단이 내려지게 되면 대체로 먼저 암 조직을 떼어내는 제거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때 수술은 전통적인 수술 방법 외에 복강경 수술, 다빈치 로봇 수술 등 수술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복강경 수술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절개를 최대한 적게 하고 내시경으로 하는 수술이다 보니 출혈도 적고 회복 기간도 빠르고 게다가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수술보다는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강경 수술도 의사가 직접 기구를 사용해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집도의사의 피로도, 손떨림, 시력 저하 등의 요인에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단점마저도 극복한 다빈치 로봇 수술이 등장했는데요. 복부에 약 2.5cm의 작은 구멍으로 수술기구를 삽입하여 로봇 팔이 의사를 대신해 수술을 합니다.
게다가 확대된 영상으로 의사가 수술 부위를 확인함으로써 손 떨림의 우려도 없고 시력 저하로 인한 오차도 완벽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최소한의 절개로 인위적인 오류를 거의 완벽하게 차단하는 수술 방법이다 보니 흉터가 없고 출혈은 최소화로 줄이고 회복도 빠르지만 고가의 의료 장비와 능숙한 의적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로봇 수술비는 고액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암 치료라고 하면은 의사가 직접 이렇게 개복을 하는 수술을 생각했는데 벌써 복강경 수술에서 더 나아가서 다빈치 로봇 수술까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그런데 점점 더 좋은 수술 방법일수록 가격이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수술 방법이면은 가격도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아래 이어서 항암치료법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 환자에게는 암진단이라는 그 자체보다 더 두렵고 힘든 것이 항암치료일 것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항암치료는 세대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1세대 세포독성 항암, 2세대 표적항암, 3세대 면역항암 이렇게 나뉩니다. 자료에서 보다시피 1세대의 모든 세포에 영향을 주는 화학 항암제로부터 암세포의 특정 유전자를 추적해서 암세포만 공격하도록 설계된 2세대 표적 항암제, 그리고 가장 최신의 3세대 항암제인 면역 항암제까지 이미 상용 중에 있습니다. 세대별로 정도가 다른 부작용 또는 특정 유전자 변이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하거나 쉽게 내성이 생겨서 계속해서 약제를 변경해야 하거나 또는 면역세포의 개체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등 아쉬운 단점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적합한 약제인 경우에는 탁월한 항암 효과를 발휘합니다. 하지만 한번 치료받는데 수억이 들 정도로 상당히 고가로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환자의 전액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큰 장벽도 있습니다. 전문가님 말씀처럼 이렇게 항암제가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지금 세대를 거듭해서 부작용이 최소한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집중 공격하는 표적 항암제에 이어서 자체 면역 세포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3세대 항암제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부작용이 적고 또 발전된 기술이 사용된 항암제일수록 비용적인 부담은 또 우리가 많이 커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항암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방사선 치료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도 이렇게 좀 세대가 거듭되었나요? 네, 이어서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와 같이 방사선 치료도 세대별로 발전이 되어 왔는데요. 1세대 방사선 치료는 정리적 방사선 치료라고 해서 가장 원초의 방사선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장 보급화된 기초 치료이기도 하고요. 금전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하나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모두 파괴됨으로써 극심한 부작용으로 일상생활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세대로 넘어오면서 방사선 양 조절로 인하여 암 부위와 정상 부위의 방사선을 조사하는 양을 조절하게 되면서 선택적 치료가 가능해지고 한 번에 여러 개의 종양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회당 100만 원가량의 비싼 비용이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3세대로는 양성자 방사선 치료입니다. 양성자 치료법의 강점은 치료 중에 방사선이 암세포만을 공격한 뒤 에너지가 소멸되기 때문에 정상세포에 대한 손상이 줄어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제 다시 앞에 잠시 설명을 드렸던 가장 최신의 중입자 치료 역시 3세대 방사선 치료에 속하는데요. 부작용이 거의 없고 아주 짧은 단시간으로 치료를 거치지만 기적같이 암세포가 사라지는 모습을 영상에서 보셨죠. 중입자 치료는 현재 활동 중인 암세포를 사멸시킬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암세포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세포까지 모두 없애면서 양성자 치료보다 4배 더 강한 파괴력을 보이는데요. 현재로서는 가장 획기적인 방사선 치료입니다. 이렇게 앞선 치료법이다 보니 상당히 고가의 치료비가 요구됩니다. 중입자 치료의 경우 보통 회당 약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는데 한 번의 치료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10회 정도 반복해야 효과가 있다고 하니 감히 상상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네, 4천에서 5천만 원씩인데 10번 이상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요. 이 금액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모두 이렇게 세대를 거듭해서 발전하는 치료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확실히 부작용이 좀 적고 치료 효과가 좋은 치료를 받으려면은 비용적인 면에서 많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암 치료비를 보험으로 준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좀 효율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암치료보험을 준비 중이시라고 하면 가장 기본되는 암진단금을 최우선으로 준비를 해주십시오. 암의 의심 소견을 받고 최종 암 진단을 받기 위해서 시행되는 여러 가지 검사부터 진단 확정을 받으시고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하는 과정만 해도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고, 또한 진단받은 암 종류나 치료 방법에 따라 정상적인 소득 활동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는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포기함안에 소득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진단비가 그 모든 과정의 가장 기본 바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은 준비할 것은 수술비인데요. 간혹 수술에 앞서 항암 치료를 먼저 선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근본적으로 암 부위를 제거하는 수술을 먼저 시행하기 때문에 수술비에 대한 비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암 수술은 근본적으로 종양을 제거하는 근치의 역할도 있지만 예방적 치료로서도 유의미한 치료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항암 치료인데요. 이 항암 치료의 원리는 암세포에 약물을 직접 영향을 줌으로써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약물로 죽이는 전신적인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항암 치료의 경우 표적 항암, 면역 항암이나 내가 원한다고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몸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약제의 반응에 따라서 의사가 치료 플랜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실행하기 때문에 세대별로 항암제는 모두 준비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다음은 방사선 치료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암덩어리에 방사선을 물리적인 충격을 주어서 괴멸시키는 치료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겁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와 세대별 방사선 치료 특약을 준비하셔서 빈틈없는 보장으로 준비하시는 게 마땅하겠습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암통원비 등을 준비하시면 치료 과정 내내 걱정 없는 치료와 치료 회복에 전념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설명을 너무나 잘해주셨는데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님, 이 부분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만 요약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암 관련된 부분들은 진단비도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선택적 치료로 인한 수술에 대한 방사선, 수술, 항암제 등 세대별로 모두 준비하셔서 암치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 손실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암치료비 보험에 대해서 오늘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암치료비 우선 암진단금을 최우선으로 준비하시고요. 이어서 수술비와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도 모두 보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전문가님께서 진행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설명을 아직 잘 이해 못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유튜브 오셔가지고 NBNTV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상해보험에 대해서 설명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두 번째 보험이 산정특례, 그리고 세 번째로 암치료비 보험까지 이렇게 세 가지 보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이 세 가지 보험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중에 소개된 보장 내용과 형태는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나이와 성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유의하셔서 보장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를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혹은 보험 불만 제로 검색하시면요. 저희 다시 보기로도 가능하시고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험 불만제로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